예, 최영태입니다. 허경영이가 나타난가? 제 주제가 출생경력금 및 양육비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자라는 겁니다. 방금 이종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저출산의 배경이라든가 대안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의사가 환자 앞에 놔두고 당신 건강을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하고 충분히 자야 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하고 마음도 편히 가져야 하고 그래야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앞에 있는 환자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해야 하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당신에게는 앞으로 많은 고통이 수반될 항암제를 투여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인구 문제에 덮어서, 대한민국은 암 환자이고 이 암 환자에게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회복되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이 출생경력금 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페리랑 브로드라는 사람이 쓴 지중해에서, 이 사람은 바다를 봤을 때 표면에 출렁거림이 있고 중간에 미세한 변화가 있고 심해에는 거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표면에 바다는 매일 출렁거리는 모습이고 그런 데 겁니다. 역사로 보면 정치사 같은 게 이제 표면의 바다처럼 금방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반복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장기 지속이 인구라든가 아니면 국민소득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 심해에 해당되는 것이 산맥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인구 문제는 장기 지속사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정치사처럼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에 100만 명,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2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 미국의 출생률이 1.6명, OECD가 1.6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2021년에 0.81로 줄어들었죠. 프랑스가 출생률 2.0이 무너지자 1975년에 지스카르 데스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국가 역량을 출생률을 높이는 데 쏟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출생률은 1.68로 서서히 하강 국면을 걷고 있죠, 보면은. 자, 흔히 이제 합계 출산율을 얘기할 때, 요즘 출생률이라고도 하는, 저는 자꾸 출산이라는 용어가 막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성의 가입 연령을 15세부터 49세로 봤을 때 한 중간이 32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32년 전, 1993년에 출생아 수가 71만 5천 명입니다. 이때는 약간 늘어났었어요. 60만 대로 되다가 71만 5천 명인데, 그런데 이 가입 연령기 71만 5천 명이 바로 2024년에 이제 출생아가 23만 8천 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23만 8천 명은 이제 여성으로 기준으로 하면 또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니까 1.5명이 아이 한 명을 낳는 정도 됩니다. 대개 2.3이 되어야 현상을 유지한다는데 1.5명이 한 명을 낳는 수준이 되죠, 보면은. 2024년 출생률을 기준, 0.75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23만 8천 명이 32년 후에 평균 가입 연령기가 되어서 0.75 출생률을 보인다면 1년에 얼마 정도 낳게 되냐? 8만 명 정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소년, 0세부터 14년까지의 전체 숫자가 12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을 통계청, 보다 객관적인 통계청 숫자로 얘기하면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충계 2022년부터 72년까지 50년간의 를 보면은 저희 축에 출생률이 낮을 때 지금 단계에 해당이 되죠. 유소년 숫자가 139만 명이 됩니다. 이걸 15로 나누면 연평균 한 9만 명 정도. 그러니까 23만 명이 다시 출생아 숫자가 9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23만 명이
앞으로 100년 동안 한 명도 안 죽고 산다고 했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100을 곱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300만 명이 됩니다. 1년 출생아 숫자가 8만 명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들이 100살까지 전부 살아도 우리나라 인구는 8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통계청 숫자는 출생률이 0.84대 2020년경 정도로 보면 0.84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게 높게 잡고 한 것이 지금은 0.75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숫자도 과장된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대해 외국 전문가들이 많은 경고를 했어요.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UN 인구 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한국은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3이었습니다. 지금은 0.75로 떨어졌죠. 2018년 전영수 한양대 교수가 한국은 소멸한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2021년대에 조영대 서울대 교수가 인구미래 공존이라는 책에서 인구 절벽을 우리가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2030년대 무렵부터라고 이래요. 아직은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사람은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대처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급함도 아니함도 금물이다. 근데 그로부터도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자, 2006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소멸 국가가 1호가 될 거라고 했던 데이비드 콜먼이 2023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2075년에 한국은 소멸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안은 육아휴직제도라든가 이민정책, 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은 2023년 12월에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라우서스트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은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 2월에 세계적인 짐 로저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30년 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왜 내가 한국 걱정을 하지? 한국인들은 걱정도 하지 않는데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잘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한국은 끝났다. 독일 유튜브 초출산 경고, OECD 한국 저출산 경고 절반으로 쪼그라든다. 저출산 지속하면 2075년, 2750년 한국은 소멸한다. 미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인구 이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2천만 대도 있었고 3천만 대도 있었어요. 앞으로 3천만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거라는 것이죠. 자, 2025년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50년에 건강보험료가 2배로 늘어납니다. 2072년이면 3.5배로 증가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는 15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2배로 증가하고 3.5배로 증가하고 요양보험료는 15배로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것만 증가하겠습니까? 세금 증가도 비슷한 속도로 되죠. 그럼 복지제도가 현재의 틀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앞으로 20, 30년이 가면 한국의 복지제도는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대로 가면. 왜? 세금 낼 사람 적고 그런데 이 부양받아야 할 사람들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세금과 복지비 지출을 둘러싸고 조세 부담 나이와 노령층 사이에 아마 세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젊은 층, 세금을 낸 사람 우리 세금 못 내겠다.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그럼 거리에 앉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세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 제가 이제 오늘 1억 원, 제가 2022년 9월에 한겨레에다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 양육비 지급했더만 몇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허경영 같은 소리 한다.
무슨 대학 교수가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2024년에 부영그룹에서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을 지급한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게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 사람 1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 한 명당 출산 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 62.6%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출생아가 1년당 24만 명인데 이렇게 1억 원을 주면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가 평균 25만 원씩 지급했는데 1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푼돈 지급하는데 13조 원을 썼습니다. 자, 이제 끝나갈게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이제 우리 윤범기 대표가 이 주택 문제와 청년 애로점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인구 1인당, 출생아 1인당 1억 원씩을 두 명을 낳으면 2억 원. 그럼 서울 집값으로 보면 뭐 바다에 물 넣기, 컵한컵 하겠지만은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돈을 주면은 젊은이들이 전세 아파트를 얻는다든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보면.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는 조세 및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구 줄어든 것을 이제 AI나 로봇 인간이 대체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한국 사회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를 노예제사라고 부르는데 한국 사회는 인간 AI 로봇, 즉 기계 노예가 생산의 주축을 담당하는 그런 사회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이 없다. 이 암 환자를 앞두고 이 암 환자에게 운동하라, 잘 먹어라, 잠 잘 자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런 얘기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것 플러스 알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1억 원 지급론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